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 문제 쟁점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두 분의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건이 연일 전국을 달구고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으로 봐서도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문 센터장님.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이 논란의 또는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안 됐으면 정말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또 안타까움 그런 마음인 동시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의혹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걸 시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감해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문성묵 장관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 인권이랄지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늘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하나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거의 그 결정들이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정반대의 결론으로 수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악순환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남북관계에서의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의 지금 관심이 현재 경제 문제, 특히 어려운 지금 주택 문제랄지 물가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많은 관심들이 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가 너무 부각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네. 어려움이 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다른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악순환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그 전 정부 때와 이제 판단이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보면 네. 이 부분은 북송이 과연 적절했느냐, 지금 이제 강제 송환을 했다 아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송환한 그 자체가 적절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뒷받침에는 그 귀순 의지가 불분명했고 네.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바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귀순 의지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잡힐 귀순 의향서도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그 사진에 나타난 걸 보면 과거에 스스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남쪽에서 준 거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네, 네.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안 넘어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실제 또 막 벽에 부딪히면서 피도 흘리고 그런 부분들, 또 만약에 정말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그렇다면 굳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면서 이 사람들의 자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왜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것 같으면 정말 다 드러나게 국민들이 다 보게 이렇게 되는데 쉬 하면서 그냥 했단 말이죠. 네.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건 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도 들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이걸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법 원칙에 과연 부합했던 것이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뭐 고문방지협약이라든지 또는 난민협약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네. 정말 이것이 적절한 것이었느냐?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부든 그 정부가 보수 정부이든 진보 정부이든 관계없이 우리 헌법의 정신과 인도주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과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남북 관계가 특수하다 하더라도 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이익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흔드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 정부가 바뀌게 되면 입장이 바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의문인 것이거든요. 김 교수님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문성훈 장관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 말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또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이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규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문성묵 장관님께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군사 실무회담을 많이 해보셨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특수한 측면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공개하거나 또는 모든 것들이 법치에 맞게 모든 그 정책적인 판단들이 그렇게 가기에는 결과로서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게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동해 NLL까지 넘어오는 과정도 보면은 그렇게 귀순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넘어왔다기보다는 북측의 청진항인가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이제 잡히고 두 명이 다시 공해상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이제 납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시에 이제 귀순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보면 이 흉악범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기들이 부담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휴전선 그 판문점에서 사진들을 보면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적 판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가 현재적 관점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네.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가치를 또 너무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이것을 계속 까발려서 그 어떤 판단들을 내리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교훈을 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북송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삼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징벌이랄지 이런 쪽으로의 접근을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면 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다음 정권에서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 부분은 계속 그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문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 사흘 동안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NLL 넘어오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말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에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 다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16명 살해한 흉악범인 건 확실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뭐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이제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남쪽으로 내려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책항에 들어가서 육지로 뭔가 도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3명 중에 1명이 붙들렸고 네, 네. 나머지 2명은
결국 육지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남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NLL 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당시에 아마도 안보실 쪽에서 무언가 매뉴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탈북 어민들이 여러 차례 내려왔어요. 네. 이것이 남북 관계를 손상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 해군이라든지 NLL에서 좀 북으로 돌려보내라. 못 내려오도록. 그래서 아마 1차 돌아간 거는 해군이 못 내려오게 퇴거를 시켰기 때문에 일단 북으로 갔다가 다시 시도를 해서 내려왔고 결국 납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에는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탈북 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귀순 의사가 분명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귀순 의사가 불분명하다 또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급히 보내줬을까?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규명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북이 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서둘러서 5일 만에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교수님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책적 판단이 아무리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또 어쨌든 정책 결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교훈이 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이제 쟁점 중에 그 한 부분인데요. 아까 북한 어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금 그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송환시킬 때 북한 주민들 송환시킬 때 그것을 맡는 것이 대한적십자사 또는 통일부가 하는데 이번에 이제 네.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됐고 네네. 그것을 결정한 것이 국가안보실이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아까 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순히 또는 뭐 남측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예전에 보면 냉전 시대 때나 또는 그 이후에도 보면 정말 만세를 부르고 옷을 다 던지고 가거나 뭐 이런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했지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북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통일부나 적십자사에서 인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뭐 그냥 편하게 아주 온순하게 이제 가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흉악범이고 자해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그때 일부 했다고 사진이 나오고 그렇게 보면 경찰 특공대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뭐 정책적인 뭐 정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최종 순간에는 아마 안 보였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경우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문 장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남북관계 상황 또 전반적인 그 북측에서 내려온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실 케이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정도로 남측에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의
살인 행위를 16명을 죽이고 내려오는 이런 경우는 실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의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도 뭐 하나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이제 그 전반적인 논지가 남북 관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과 규범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때로는 과거 사례들에서도 실정법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다 이제 법으로만 하면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보태고 말씀을 드리면 통상 남쪽으로 내려온 뭐 표류에서 왔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온 사람들 중에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귀순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100% 우리가 귀순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건 우리가 붙잡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또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정전협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유엔사가 거기는 이제 비무장지대고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군인을 북측과 협조를 해서 북측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안보실에서 유엔사에다가 자꾸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5번인가 요구를 했는데 유엔사가 이건 안 된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의 경우에는 적십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가 늘 적십자 접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 특공대가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참 정말 특이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 우리 쪽으로 귀순한 그 주민들 중에 이제 뭐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도 있고 보면은 이달 1일까지 23명이 중범죄자라고 합니다. 그 중범죄자 중에는 뭐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들도 있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혐의를 받는 그런 탈북민이 23명이나 지금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북관계 특수성과 우리 이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 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회담에 나가면 저한테도 막 사태질해가면서 당장 중단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 행위를 우리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앞정부에서는 법을 이제 정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만 국민이 다 공감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그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북한의 요구와 우리의 헌법 정신과 국제적인 가치와 분명히 대치가 됩니다. 저는요 오히려 우리 법과 국제적인 가치를 북한이 이해하고 초법적인 가치와 원칙을 넘어서는 요구를 못하도록 그렇게 북을 가르치고 북을 이해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정상 국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해보려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눈 감아주거나 거기에 순응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그르치는 남북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그 그래픽을 통해서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부분 이제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전 문 센터장님 말씀대로 23명이 거기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김 교수님은 그 법률의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률 조항을 우리가 아까 화면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게 이제 북한 인권법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탈 주민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여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북한 이탈 주민법에는 분명히 저 조항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그 북한 문제 또는 남북관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영해이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귀순하게 되면 당연히 또 귀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남북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보면 범죄인 인도 협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을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남북에는 그게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문성군 장군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법적인 측면 또 제도적인 측면들이 완비가 돼 있거나 또는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런 것들이 우리처럼 돼 있는 국가라면 저는 문 장군님 말씀처럼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관점은 저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법적인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도 현실로서 존재하는 남북관계의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하나의 추구를 하는 그것을 얼마만큼 이제 잘 조화롭게 풀어나가느냐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남북관계에 그 풀어가는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문 장군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론적으로도 맞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현실로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문 센터장님께는 지금 그 구조에 대한 그 해석을 문 센터장님 해석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 엠네스티가 농르플망 원칙이 위반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는데 농르플망 원칙이 1951년 국제난민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크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 남북 관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고 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송된 그 두 분이나 또 우리 서해 표류 우리 공무원 북한에 의해서 총격 살해당하고 또 시신이 소각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거나 그걸 뭐 가볍게 보거나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것도 그걸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북한 이 이탈 주민 보호에 관련된 법률 구조 1항에 보면 이제 뭐 항공기 납치, 테러, 살인, 중대 이 범죄자는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귀순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는 추방의 대상이다. 그렇게 규정한 법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귀순 의지를 밝힌 사람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또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이탈 주민법에 나와 있는 뭐 집단 살인 행위자고 뭐 악랄한 살인자고 범법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방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지금 수많은 그 정말 집단 살해하는 살인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근데 우리 국민들을 해외로 추방합니까? 추방 안 하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재판하고 적절한 또 교화와 또 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북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말씀, 이게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농르플망 원칙과 연관되는 것인데, 네, 네. 이 농르플망 원칙은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롱르풍말 원칙이고,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 바로 고문방지 협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법, 특히 고문방지 협약에도 이미 가입을 했고, 그렇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할, 국제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사실 엠네스티라든지 또 휴먼 라이트 워치라든지 국제인권기관들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외교부가 답을 좀 이렇게 그냥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참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라고 지금 외교부가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것들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는 그리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께는 이 농르플망에 대해서 어찌 보시는지 그 말씀하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일부 선전 매체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신국풍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하지 않고 있고, 네. 7차 핵실험은 한다는 얘기가 무성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북한의 그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네. 여기까지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농르풀망 원칙은 뭐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 장군님 말씀처럼 그 과거의 교훈을 넘어서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16명을 살해한 그들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논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랄지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또 현실로서 존재하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것은 뭐 남측 내부에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7차 핵실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당장 핵실험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이고 북한이 장마철에는 핵실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가능성의 영역으로 본다면 8월 말 9월 초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제 장비가 기동이 되고 인원이 동원된 훈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아마 미국의 전략자산들, B-1B 전략폭격기랄지 B-52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또는 핵잠수함이 동해상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서 최고 수준을 놓고 본다면 핵실험의 가능성은 그때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랄지 여러 가지 국제 환경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의 주목도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핵실험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가능성의 영역은 반반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럼 문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 전망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떳떳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잔혹하게 뭔가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뒤에 첩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북한이 지금 핵실험 준비를 다 맞춰놓고 김정은 결심만 남아 있는 상태다. 물론 핵실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필요도 있고 정치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필요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필요는 결국은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을 아마 택할 텐데, 네. 지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눈을 감았지만
추가 핵실험한 것까지 과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지금 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이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된다면 아마 가을쯤에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소리로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좌담 참여해 주신 두 분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